안녕하세요. 달달 하나쌤입니다. 네, 오늘은 간호국가시험 모의고사 1회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임신 28주 된 산모가 혈압이 160에 100이고 얼굴과 손발에 부종이 심했다. 무엇을 의심할 수 있는가? 자, 1번 문제에서 우리가 키워드로 살펴볼 것은 임신 28주 되었고요. 혈압이 160에 100이라고 했습니다. 혈압이 좀 높죠. 그리고 얼굴과 손발에 부종이라는 키워드들이 있네요. 자, 그러면 혈압이 높은 상태인 고혈압, 혈압이 있고 그 다음에 부종 있고요. 또 한 가지 단백뇨가 언제 임신 20주 이후에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 있나요? 그렇죠. 4번에 임신 중독증이라고 같은 말로 뭐라고 하나요? 그렇습니다. 자간전증이라고 얘기하지요. 이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신 20주 이후에 이런 증상들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채기 위해서 혈압 측정을, 고혈압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혈압 측정을 자주 해야 될 거고요. 부종이 있다는 거, 몸에 체중이, 수분이 쌓이는 거니까 체중이 증가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체중 측정 할 수 있겠고요. 단백뇨는 소변에서 단백질이 빠지는 거니까 소변 검사로 우리가 이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신 20주에 고혈압, 부종, 단백뇨 증상이 있다. 그럼 임신 중독증 증상, 임신 중독증 의심할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증상 뭐죠? 그렇습니다. 경련이라는 증상까지 하나 더 합쳐지면 우리는 이거를 자간증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임신 중독증은 자간전증이고 거기에 경련이 하나 더 보태지면 자간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번에 이제 나오는 포상기태. 포상기태는 우리 아이가 이제 수정이 되고 나서 자궁 내에 착상이 되고 아이가 자라야 되는데 이때 이제 태반이 될 어떤 조직이 있어요. 영양배엽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그냥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겁니다. 태반이 될 어떤 조직. 태반이 될 어떤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거예요. 막 자라는 거예요. 아이가 잘 자라야 되는데 태반이 될 조직이 많이 자라니까 증상이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그쵸? 정상 우리 임신 배인 임신 크기에 비해 큰 자궁이 특징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역구토 이런 증상들 올 수 있고요. 이번에 이제 자궁 내반증 이거는 자궁이 우리 출산 과정에서 뒤집히는 질병인데요. 이게 왜 생기냐 하면 출산하는 과정에서 자궁 내벽에 붙어 있던 태반이 이렇게 아이가 출산하고 나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딱 붙어 있어서 나오다 보니까 자궁까지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뒤집히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궁 내반증이라고 하고요. 이것의 이제 증상은 주로 출혈이 되겠습니다. 출혈. 그 다음에 자궁의 임신은 우리가 잘 아실 것 같아요. 자궁이 아닌 곳. 왜? 자궁이 아닌 곳에 우리 임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난관에 임신이 되는 경우가 주로 많겠고요. 증상은 복통이 있는 게 증상이 되겠습니다. 전치태반. 태반은 우리가 모성 간호하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태반이 전자니까 앞전자입니다. 앞전자. 치자는 이제 위치하다 할 때 치자니까 태반의 위치가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태반의 위치가. 그러니까 태반의 위치가 정상적이지 않다. 이 말은 뭐냐? 자궁경부를 덮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궁경부는 아이가 나중에 산도로 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길인데 거기를 덮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떨어지면서 그렇죠. 갑작스런 무통, 통증이 없는 질, 출혈 등이 있겠습니다. 전치태반. 원래는 이 태반의 위치가 그렇죠. 위쪽에 있어야겠죠. 아이가 머리를 아래쪽으로 두고 있고 하니까 위치가 정상적인 위치에 딱 있어야 되는데 자궁경부를 덮고 있는 경우가 있거나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습니다.
근데 자궁경부나 이런 부위를 덮고 있는 경우가 있다. 앞전자를 썼다 해서 좀 쉽게 이해 드리게 하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궁경부를 덮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증상은 질출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1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선지에 맞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의 답은 2번. 혈소판은 혈액의 혈구에 속하는 세포 성분으로 주로 골수에서 생성이 되며 그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각종 질병을 일으키게 된다. 혈소판의 주요 작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혈소판의 주요 기능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혈액은 혈구 그리고 혈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쵸? 혈구는 혈구로 이렇게 끝나니까 적혈구 속하는 게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중요하게 하는 일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적혈구가 중요하게 하는 일은 뭐죠?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산소 운반하는 거예요. 산소 운반. 백혈구가 하는 것은 면역과 관련되어 있어서 포식작용합니다. 포식작용. 그리고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혈소판의 주요 기능. 혈소판은 혈액 응고와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혈소판이 부족하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멍이 잘 들고 지혈이 잘 되지 않는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은 3번 혈액 응고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3번 독약이나 약물을 과량 복용하여 인체에 유해한 독성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예견되는 약물 중독 환자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약물 중독 환자를 발견했을 때는 이 환자가 어떤 약을 마셨는지, 어떤 물질을 먹었는지, 아니면 언제 먹었는지, 얼마나 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독약을 마신 환자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는 약물 용기를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데 병원에 데려갈 때는 우리가 구토물, 토한 게 있으면 구토물이나 아니면 약이 들어있던 그 약병을 가지고 가는 게 또 중요하겠습니다. 3번의 답은 2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4번 신체기관 중 인체를 보호하면서 체온을 조절하고 감각기관이 분포해 있는 곳을 물었네요. 체온 조절, 감각기관 이런 거 분포해 있는 곳, 피부계죠, 피부계. 피부계에서 체온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너무 더우면 우리가 땀 분비를 해서 열을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피하지방층, 피하지방층 이런 것들이 보온판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외부 온도로부터 보온판 작용을 하니까 춥지 않게 또 작용을 해주고요. 감각기관, 감각이니까 통증, 온도, 압력, 그다음에 접촉 이런 것들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피부계가 할 수 있는 또 부가적인 기능이 배설작용 또 하고요. 땀을 분비해서 노폐물을 배설하고요. 그 다음에 기름샘을 통해서도 피부 기름 이런 것들을 분비하게 되죠. 이런 일들을 하는 곳이 피부계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5번 기도의 말단을 이루는 포도송이 모양의 작은 공기주머니를 말하며 호흡을 통해서 산소, 이산화탄소의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인가 라고 물었네요. 해부학에서 우리가 포도송이 모양으로 이루고 있는 그림들을 좀 봤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이제 폐포라는 건데요. 폐포를 살펴보면 폐포 주변으로 이렇게 혈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혈관. 이 혈관이 지나가면서 폐포 주변을 둘러싸고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가스 교환이 어떤 기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면 폐를 통해서 산소가 쭉 들어오고요. 그러면은 산소가 이렇게 폐포 속에는 훨씬 더 많아요. 혈관에는 산소가 좀 적겠죠. 이렇게. 대신에 혈관에는 이산화탄소가 엄청 많아요. 이렇게. 하지만 폐포 속에는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용질이
용질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폐포 속에 있던 산소가 혈관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고요. 혈관은 조직을 말초를 돌고 왔던 이 혈관은 이산화탄소가 훨씬 더 많은데 이 이산화탄소를 폐포 속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숨을 들이마실 때 산소가 흡 하고 들어왔던 게 혈관으로 산소를 보내게 되고 혈관에 있던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후 하고 내뱉을 때 폐포를 통해서 이렇게 호흡기를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몸 밖으로 배출이 되겠죠. 네, 이게 이제 확산이라는 기전에 이렇게 의해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가 나가고 하는 가스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네, 그렇죠. 폐포에서 이루어진다. 네, 그래서 5번의 답은 1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6번. 전신에서 심장으로 들어온 정맥 혈액을 우심실을 통해서 폐로 전달하는 혈관의 이름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그림을 좀 우리가 간단하게 그려서 기관의 이름을 좀 살펴봅시다. 네, 심장을 한번 그려보면, 그 크기가 좀 작네요. 네, 심장을 좀 크게 그려서, 여기가 우심방, 아래쪽이 우심실이죠. 이쪽이 좌심방, 아래쪽이 좌심실입니다. 좌심실, 우심실에서 나가는 길이 있고요. 좌심실에서 나가는 길이 있고 우심방, 좌심방으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들어오는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을 우리는 전신에서 모아서 들어오는 혈관의 이름을 정맥이라고 합니다. 정맥. 그 다음에 여기 심장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혈액을 우리가 혈관을 동맥이라고 합니다. 동맥. 왜냐하면 심장이 수축을 빵 하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압력을 빵 뿜어가지고 나가는 쪽이 동맥혈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림 자체를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모양으로 생각을 해보면 중심에 심장이 있죠. 그러니까 아래쪽에는 다리가 있어요. 다리 이렇게. 그리고 위쪽은 폐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폐. 자, 그러면은 우심실을 통해서 폐로 이렇게 갈 거예요. 폐로. 그래서 이 혈관의 이름을 우리는 폐동맥이라고 합니다. 폐에서 산소를 받고 이산화탄소를 주고서 들어오는 곳 여기로 들어와요. 여기로. 그래서 폐정맥, 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폐정맥으로 들어와서 좌심방, 좌심실을 거쳐서 여기는 전신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대동맥이라고 합니다. 대동맥. 그래서 전신으로 가서 말초에다가 산소를 주고 다시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이렇게 다시 우심방으로 들어올 거예요. 여기가 대니까 여기도 대정맥 이렇게 기간을 기억을 조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심실을 통해서 폐로 전달하는 이 혈관의 이름은 그렇죠. 2번 폐동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7번 국소마취제이자 심실부정맥 치료제로도 사용되는 약물로 옳은 거 물어봤네요. 네, 국소 마취할 때도 써요. 마취. 그리고 심실부정맥 심장이 잘 정확하게 뛰지 않을 때 치료제로 사용되는 거 그렇습니다. 리도케인입니다. 리도케인. 네, 리도케인은 마취제로도 쓰이고 심실부정맥일 때도 쓰이는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1번의 코케인은 마약이죠, 마약. 2번의 와파린 같은 경우에는 항응고제로 우리가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4번의 프리미돈, 잘못 오타가 있네요. 프리미돈, 얘는 항경련제, 그 다음에 드라마민, 얘는 멀미약이에요, 멀미약. 멀미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없애주는 그 드라마민 이렇게 조금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 협심증으로 인한 흉통 시에 사용하며 작용시간이 매우 빠른 혈관 확장제인 니트로글리세린을 효과적으로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됐습니다. 8번 우리
NTG, 나이트로글리세린 투여하는 방법 어디다 넣나요? 네, 그렇죠. 설하, 혀 밑에다가 투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약이 녹으면서, 네, 착 녹으면서 자결감이 생기면서 효과가 나타나는데 굉장히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네, 빠르게 속효성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나타나는데 1분 만에 작용할 수 있습니다. 1분 정도, 최하 1분 정도에서 이렇게 작용을 할 수 있는 혈관 확장제입니다. 그러니까 협심증 자체가 관상동맥 질환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 협심증은 그 관상동맥 혈관이 이렇게 좁아져 있는 거예요. 좁아져 있는 거. 그래서 혈액이 이렇게 지나갈 때 너무 좁아서 관상동맥 자체가 우리 심장에다가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좁아져서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서 흉통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우리가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을 먹어서 아주 빠르게 먹어서 효과를 봐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럼 혈관이 넓어지면 심장에 산소 공급이 아주 잘 되겠죠. 근데 심근경색증은 이 혈관이 완전히 이렇게 꽉 막혀 있는 거예요. 협심증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좁아져 있는 거고요. 심근경색은 완전히 이렇게 폐색이 되어 있는, 꽉 막혀 있는 상태. 근데 그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8번에서 물어보는 약물, 니트로글리세린, 나이트로글리세린, NTG라는 이 약물은 어떤 방법으로 혀 밑에다가 설화로 투여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네, 9번. 오전에 백내장 수술을 받고 침대에 안정 중인 74세 남자 노인 환자를 간호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네, 백내장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의 우리가 간호는 안압 상승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간호를 해야겠네요. 안압 상승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호를 해야겠어요. 그러면은 눈의 안구 운동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호용 안대 사용하는 거, 눈에 밀착해서 안대 사용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침, 오심, 구토, 또 그 다음에 뭐 코풀기 이런 증상들, 이런 행위들을 할 경우에는 보고해야겠어요. 보고 바로 안압이 올라가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물건 같은 거 들지 않아야겠죠. 물건 들지 않기. 그 다음에 과도한 힘 쓰지 않기. 힘을 과도하게 쓰면 안압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과도한 힘 쓰지 않기. 그 다음에 이제 누울 때는 우리가 수술하지 않은 쪽으로 눕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술 후에 할 수 있는 간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에서 답은 그렇죠. 3번에 있네요. 기침, 오심, 구토, 코풀기 이런 것들을 하면 우리가 보고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10번. 병원에서 간호행정을 기획할 때 누구를 중심으로 방침을 세우고 실시하며 평가하여야 하는가? 누구를 중심으로 해야 될까요? 병원은 그렇죠. 환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겠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1번. 간호의 목적을 자연적인 치유 과정이 바람직하게 일어나도록 돕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특히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은 누구인가? 환경의 중요성. 우리가 이 11번의 문제의 답은 우리가 벌써 알고 있기는 해요. 그죠? 뭐죠? 그죠? 나이팅게일입니다. 많이 들어본 사람이죠. 그죠? 답은 3번인데요. 이분이 크림 전쟁 시에 우리 그 야전병원에서 그 간호를 할 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방치된 부상병들을 위해서 위생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힘썼어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이제 대청소를 막 해서 간호 환경을 엄청나게 깨끗하게 유지하고 만들어서 그 환경을 개선하고 난 다음에 사망률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전투와 상관없이 전투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보다 질병으로 사람이 죽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한 사람입니다. 강조한 사람. 그래서 자연적인 치유 과정이 바람직하게 일어나도록 도와주게끔 환경의 중요성을 굉장히 또 강조하고 했던 분은 나이팅게일이다. 그래서 오늘날 전인간호의 이념을 제시하신 분이다. 그래서 전인간호와도 연관이 있다. 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3번입니다. 12번 자궁경부암을 조기 진단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간단하고 통증이 없으며 가격이 저렴한 진단법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네, 자궁경부암 우리 조기 진단할 때 시행하는 진단법이 1번에 나오는 파파니콜로 검사, 네, 1번이 해당이 되겠는데요. 네, 이거는 어떤 검사냐면 잠깐 그림으로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우리가 질 안에다가 이렇게 질경을 넣어가지고 면봉을 이용해서 자궁 경부에 있는 그 세포를 도말시켜가지고 이렇게 유리 슬라이드 같은 데다가 이렇게 면봉으로 이렇게 검체를 채취를 해서 여기다가 쓱 이렇게 발라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세포에 어떤 이상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관찰해서 자궁 경부암을 조기 진단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는 골반 내진 자세. 네, 쇠석이 취한 다음에, 그죠? 쇠석이 취한 자세에서 질경을 넣고, 그 다음에 면봉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죠? 쓱 문질러서 유리 슬라이드에다가 얇게 이렇게 발라가지고 보는 검사.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파파니콜로우 검사다. 네, 이번에 나오는 쿰스 테스트, 쿰스 검사는 용혈성 빈혈 검사에 해당이 되겠고요. 네, 루빈 검사는 난관 통기성 검사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5번에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 검사, 이거는 우리 많이 들어봤죠. 임신을 진단할 때 쓰이는 호르몬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에서 묻는 문제의 질문에 대한 답은 1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13번 영양소 중 뼈와 치아의 구성 성분으로 옳은 거, 우리 몸에서 이제 뼈와 치아에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있는 무기질. 네, 무기질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네요. 이 문제는 칼슘이다. 그죠? 네, 이게 부족해지면 우리 구루병, 골다공증, 치아는 약해질 거고요. 그죠? 네, 그리고 이 칼슘 자체가 우리 부갑상샘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혈액응고에도 또 관여하는 역할도 하죠. 답은 1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4번 임신 초기에 태반에서 분비되는 것으로 임신 기간 내내 지속되며 임신, 유산, 자궁의 임신 진단과 임신 반응 검사 시에 활용되는 호르몬은 무엇인가요? 했네요. 네, 이거 위에서도 잠깐 나왔었네요. 네, 소변이나 우리 혈액에서 이 호르몬을 검사를 해서 임신 여부를 우리가 진단할 때 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임신 몇 주 차의 최고치가 되느냐? 그렇죠. 8주에서 10주. 요때 최고치가 되는 거.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 HCG 이렇게 줄여서 임상에서는 많이 얘기합니다. 소변에서 나오는 거 유린 HCG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임신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15번 65세의 김노인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의 변화를 느끼고 있다. 노화에 따른 신체적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1번에 기침 반사 증가했는데 기침을 하는 이 반사작용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감소합니다. 기침 반사가 감소하니까 노인분들이 음식을 드시면서 살해가 잘 걸리죠. 그죠?
네, 그 다음에 2번 기초대사량 증가했어요. 기초대사량은 그렇습니다. 감소합니다.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소모하는 그 열량인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노인이 되면 네, 칼로리도 좀 줄여줘야겠죠. 그죠? 네, 3번에 혈관 저항 증가. 네, 이거는 맞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고요. 혈관 저항이 증가한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 그 혈관 자체, 혈관의 자체 방해하는 게 뭔가 많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마찰이 커진다, 마찰이 커진다. 아니면 혈관의 탄력, 혈관의 네, 탄력이 좀 떨어진다. 쉽게 얘기하면 네, 오래된 고무호수 이런 거 떠올려 보시면 네, 고무호수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런 게 잘 돼야 되는데 딱딱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신축성이 이렇게 좋은 느낌으로 늘어났다 좁아졌다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예, 혈관벽이 이렇게 받는 혈관벽의 네, 압력 자체도 커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네, 혈압이 올라가는 고혈압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혈관이 이렇게 부드럽게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4번에 심박출량 증가되어 있는데 이것도 근육이다 보니까 네, 그렇죠. 심박출량이 증가하진 않고요. 감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네, 5번에 고환의 크기 증가했지만 네, 고환의 크기도 네,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해당됩니다. 네, 16번 횡격막과 복벽 근육을 사용하는 신생아의 호흡 형태로 옳은 거 물었네요. 네, 횡격막과 네, 복벽 근육, 복부에 있는 근육을 사용해 가지고 하는 신생아의 호흡 형태. 우리 보통 신생아의 호흡은 호흡수가 어떻게 되나요? 네, 호흡수가 일반적으로는 30에서 60회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얕은 호흡을 합니다. 얕은 호흡을 하고 그리고 네, 불규칙하죠. 네, 불규칙해요. 그 다음에 복식 호흡을 합니다. 네, 여기에서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는데요. 예, 배가 올라갔다, 숨을 쉴 때마다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걸 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복식 호흡에서 점차 이제 커가면서 흉식 호흡으로 바뀌게 되죠. 네, 그래서 16번의 답은 2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17번 임신 말기 때 오는 정맥류, 베리코스 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었어요. 네, 정맥류, 임신 말기에 오는 정맥류는 보통 임신 후반기, 네, 후반기에 이제 자궁이 커지면서, 네, 자궁이 커지면서, 네, 복부, 네, 정맥을 압박해서 다리에 부종이 오는 겁니다. 부종이 나타나는 건데요. 중력이나 이제 배변할 때 좀 악화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간호가 탄력 스타킹 신기는 거 좋겠네요. 탄력 스타킹 신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몸을 조이거나 이런 거는 혈액순환에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몸을 조이는 의복 이런 거 피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뭐 가볍게 걷기 운동하는 것도 괜찮겠고요. 그 다음에 다리 꼬는 거 이런 것들 혈액순환에 좋지 않습니다. 꼬는 자세 안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장시간 서 있는 거 오래 서 있는 거 이런 거 안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다리와 엉덩이를 올린 자세로 쉬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그죠? 네, 다리, 뭐 엉덩이 이런 부위 올리는 자세 이런 자세로 쉬는 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번에 증대된 자궁이 복부 동맥을 압박한다 했는데 복부 동맥이 아니라 그렇죠. 정맥입니다. 정맥. 영양소 부족으로 인해서 생김으로 영양소 부족으로 생기는 게 아니죠. 그죠? 그다음에 임신 4, 5개월이라고 했는데 임신 말기라고도 여기 나와 있어요. 임신 말기. 임신 후반기에 생깁니다. 그리고 정맥류 예방을 위해서 하루 2시간 이상씩 걷는 거, 가볍게 걸으라고 이제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걸을 필요는 없고요. 네, 5번에 정맥류에 대한 간호로 짐시 다리를 올린다. 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8번 더운 여름 햇빛이 강할 때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던 중 두통, 메스꺼움, 피로,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는 일사병이 발생하였다.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처치로 옳은 거였네요.
네, 일사병이 발생했을 때는 일단은 이 더운 환경에서 시원한 장소로 좀 이동을 해야겠죠. 네, 시원한 장소로 일단은 시원한 장소로 네, 이동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의복도 좀 느슨하게 해주고, 의식이 있다. 의식이 있으면 네, 수분 아니면 뭐 이온 음료 이런 것들 조금씩 주고, 의식이 저하되거나 아니면 체온이 더 상승한다 그러면 바로 그냥 병원으로 즉시 이송해야겠죠. 그죠? 우선적으로 이제 이 문제에서 취해야 할 처치, 그렇습니다. 3번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안정시킨다. 19번 생애주기 발달 단계 중에서 신체 기능이 감퇴되고 사별 등으로 고독감을 느끼는 시기로 옳은 거 물어봤어요. 네. 이때가 되면 신체 기능이 감퇴해요. 그래서 질병 걸리는 것도 굉장히 쉬워지고요. 질병도 잘 걸리고요. 육체적으로 그래서 쇠퇴하게 됩니다. 육체적 쇠퇴. 네, 그 다음에 뭐 사회적으로 고독감, 소외감 뭐 이런 것들 생길 수 있고요. 경제적 기반, 은퇴를 하는 시기라서 경제적 기반도 굉장히 약화되고요. 배우자와의 사별도 이제 경험하게 되는 시기. 네, 그렇습니다. 5번에 노년기 해당되겠습니다. 20번 나이가 들면 노인들은 숙면을 취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노인 환자를 위한 간호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네, 수면을 잘 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간호가 되겠는데요. 1번에 이제 경쾌한 음악을 들려준다. 이건 좀 방해가 되겠죠. 네, 소음 방지해줘야 돼요. 잘 잘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줘야겠고요. 그래서 2번에 직접 조명을 하여 밝게 해준다. 네, 이것도 환경의 자극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면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환경, 자극,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밤 동안에는 침실의 조도, 침실의 밝기 이런 것들은 낮춰줘야겠죠. 그렇죠? 낮춘다. 그러니까 밝게 하는 거 맞지 않겠고요. 낮잠을 30분 이상 자도록 한다. 네, 낮잠 도움이 되지 않겠죠. 밤에 잠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낮잠 피하고요. 낮잠 피하고 그다음에 매일 같은 시간 기상합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기상. 그래서 수면이 좀 부족하더라도 정해진 기상 시간에 일어나도록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취침 전에 뭐 또 카페인 먹으면 안 될 거고요. 네, 수분도 섭취하면 안 되겠어요. 그죠? 밤에 화장실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잠자기 전에 좀 소변을 보게 하고요. 배가 너무 고파서 이제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온다. 그럴 경우에는 가벼운 간식 주는 거 괜찮다라고 우리가 배웠네요. 그 다음에 취침 전에 운동을 시킨다. 네, 취침 전에 운동을 시킨다. 낮에 규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적절하게 하는 거는 괜찮고요. 잠자기 전에 운동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5번에 등 마사지를 해준다. 네, 괜찮죠. 등 마사지. 그러니까 근육의 근이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킨다. 근육의 긴장 완화, 이완이라고 뭐 우리 또 알고 있는 근이완법. 등 마사지 해주는 거 이렇게 잠이 이렇게 스르르 올 수 있도록 이완을 해줄 수 있으니까 적절하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21번 저혈량으로 인하여 쇼크가 발생한 환자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응급처치 옳은 거 있습니다. 네, 혈액량이 부족해서 쇼크가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쵸? 다리를 올려준다. 이렇게 누워있으면 우리 다리를 이렇게 올려줘서 여기 밑에 침구류나 뭐를 대줘가지고 다리를 올려줘요. 그래서 말초에 있는 혈액이 심장으로 잘 갈 수 있게, 그래서 뇌에도 산소 공급이 잘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처치. 5번 다리를 올려준다. 22번 소화효소 중 지방 성분을 소화시키는 효소로 옳은 거 했습니다. 1번에 펩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양소를 소화시키나요? 네, 그렇습니다.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소화효소인데 어디서 나와요? 네, 그렇죠. 위에서 나오고요. 트립신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소화효소인데 어디서? 췌장에서 나옵니다. 췌장. 아밀라제는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네요. 이거는 어디서 나와요? 췌장에서 나와요. 리파제 얘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네요. 그죠? 어디서 나와요? 췌장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인베르타제 역전 효소 얘는 설탕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입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역전 효소
장액에서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지방을 소화시키는 효소 물어봤으니까 답은 4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3번 노인 환자는 낙상과 그에 따른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큰 환자군이다. 그 중에서도 낙상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상군으로 오른 거였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매일 산책하고 하면 근육의 힘이 길러져서 낙상하는데도 낙상을 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그 위험과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4번에 보면 낙상 경험이 있는 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낙상의 경험이 있으면 다음번에도 또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고요. 이것 말고도 이제 낙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이 많죠. 뭐 옷을 서서 입는 경우 정말 많이 낙상하세요. 중심을 잡는 게 노인분들은 힘들기 때문에 옷을 서서 입다 앉아서 입어야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서서 입으면서 중심을 못 잡다가 미끄러져서 대퇴골 관절 쪽에 이렇게 골절이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조명이 어두운 경우, 조명이 어두운 경우에도 낙상하시는 경우 생길 수 있고요. 미끄러운 신발 신고 미끄러져서 또 낙상할 수도 있겠고, 어지러워서 넘어질 수도 있겠고요. 현기증 나서. 미끄러운 신발이 있으니까 미끄러운 바닥도 또 물 같은 게 엎질러져 있거나 하면 아니면은 미끌미끌해서 또 낙상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뇨제라는 약물을 사용할 때 소변을 너무 자주 봐야 돼서 화장실을 왔다 갔다 계속 해야 된다. 이러는 경우도 또 발생률이 올라갈 수 있고요. 아니면 진정제 이런 것들 먹게 되면 좀 어질어질할 수 있죠. 이런 약물들이 또 낙상을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해당이 되겠네요. 24번 전신마취로 수술한 환자에게 심호흡과 조기 이상을 강조하는 이유로 옳은 거 있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마취해서 깨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심호흡이랑 조기 이상을 강조하는데요. 심호흡을 강조하는 이유는 숨을 들이쉬고 마시고 하고 들이쉴 때 폐 확장이 굉장히 잘 되죠. 폐 확장도 잘 되고요. 그렇게 해서 가스 교환이 잘 되게 산소,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잘 되게 그리고 기침 유도 기침도 유도하고 기침도 많이 하게 하고 하는 것들이 무기폐, 그 다음에 폐렴, 폐에 염증이 생긴 이런 거, 호흡기 질환이라고 하기보다 합병증이 맞겠네요. 호흡기 쪽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기 이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24시간, 하루, 그 다음에 이틀, 48시간 내에 침대에서 빨리 일어나서 나와서 걷는 거예요. 침대에서 일어나 걷는 거. 그러니까 침대에서 걷는다는 게 아니라 침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걷는 겁니다. 가볍게 그 주변을 이렇게 왔다 갔다 걷는 건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호흡기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환기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합병증 예방. 그러니까 순환기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걸음으로 인해서 종아리 근육이 수축을 쫙 하면서 그 다리에 모여 있는 혈액들을 이렇게 쫙 짜줘요. 잘 짜줘요. 짜줘서, 그러니까 혈관도 그 주변에 있는 근육이 있잖아요. 근육이 이렇게 힘을 받아가지고 잘 짜주는 겁니다. 근데 계속 누워있게 되면 그 혈관에 이런 피떡들이 잘 생겨요. 혈전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혈전 정맥염을 걷게 되면서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심장 이런 혈전들이 떠다니다가 어딘가를 막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순환기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움직이니까 복부 운동도 잘 되겠죠. 그래서 장 운동도 증진됩니다. 이런 효과들을 얻을 수 있는데 선지에서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답을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4번 심혈관계의 빠른 회복을 위함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네, 25번 혈당량이 일정 이상으로 높아지면 이것이 분비되어 혈액 내 포도당을 세포 내로 유입하여 글리코젠의 형태로 저장함으로써 결국 혈당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네, 혈당이 올라가서 이게 분비돼 가지고 혈중의 당 수치를 떨어뜨리는 호르몬, 그렇죠. 5번에 인슐린이 해당이 되겠네요. 1번에 옥시토신 나오는데 네, 이것은 자궁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하죠. 네, 자궁 수축. 네, 그 다음에 가스트린 같은 경우에는 네, 위장에서 분비됩니다. 위장에서 분비가 되고요. 뭐 주로 하는 일은 위산 분비 잘 되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위 운동 잘 되게 해주는 거, 뭐 이런 역할을 하겠네요. 네, 티록신, 타이록신, 이거는 네, 갑상샘 호르몬이죠. 갑상샘 호르몬인데 네, 세포 대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리파제는 네,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고 어디서 나와요? 췌장에서 나오죠. 그죠? 네, 답은 5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6번 68세의 남성 환자는 이름을 부르면 대답은 없으나 큰 소리나 밝은 빛에 자극을 주며 눈을 뜨고 통증 자극을 피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인다. 네, 이 남성 환자의 의식 수준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네, 우리가 의식 수준을 이제 체크를 할 때 단계를 보면 불렀을 때 이렇게 잘 쳐다보고 의식이 명료한 상태가 있어요. 그걸 이제 네, 명료 단계라고 얘기하는데 이때는 얼러트한 상태입니다. 네, 그 단계에서부터 단계 지금 이렇게 선지에 나오는 단계별로 해서 완전히 우리가 혼수 상태라고 하는 단계까지 들어보셨을 거예요. 혼수 상태. 네, 혼수 상태는 어떤 자극에도 반응이 없는 상태예요. 이때는 아주 의식이 또렷하고 좋은 상태지만 아주 나쁜 단계는 그래서 우리가 혼수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 사이에 있는 이제 의식 수준들을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네, 명료 다음으로는 이제 기면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나오는 이 상태가 네, 잠드는 상태예요. 계속 이렇게 깨고도 잠드는 상태예요. 다시 잠이 스르륵 들어요. 잠드는 상태, 키워드를 그래서 잠드는 상태 요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창란, 네, 혼돈, 혼동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진압력에 장애가 있는 정도예요. 이제 잠드는 상태에서 좀 더 심해진 겁니다. 진압력에 장애가 있고 그 다음에 자극을 계속 주지 않으면 빠르게 수면 상태로 돌아가요. 네, 자극을 계속 주지 않으면 네, 빠르게 수면 상태로 돌아가는 거. 네, 수면 상태로 돌아가는 상태, 네, 창란, 혼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 단계에서 조금 더 안 좋아지면, 네, 혼미입니다. 혼미. 네, 혼미가 지금 우리 26번의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어요. 답은 3번인데요. 네, 강한 자극, 그 다음에 통증 자극, 이런 거에 깨어나요. 그 다음에 큰 소리에도 이제 반응합니다. 큰 소리 자극에 네, 반응해요. 네, 큰 소리 여기 네, 반응한다라고 되어 있죠. 빛에 자극을 주면 눈을 뜨고 그 다음에 통증 자극을 피하려는 듯한 행동.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자극에는 큰 소리의 자극에는 반응하고 꼬집으면 꼬집은 쪽으로 이렇게 손이 가가지고 피하려고 해요. 아픈 이 자극을 피하려고 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 게 네, 혼미의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좀 더 안 좋아지면 혼미에서 좀 더 안 좋아지면 이제 반혼수로 가겠어요. 반혼수. 네, 반혼수 여기는 이제 큰 소리 자극에도 반응이 없어요. 혼미는 큰 소리 자극에 반응이 있었는데 네, 반혼수는 큰 소리 자극에도 반응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아픈 자극을 주면은 반사적인 움직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미는 통증 자극에 피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이지만 반혼수는 그냥 반사적인 움직임만 남아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여기에서 좀 더 안 좋아지면 완전히 우리가 혼수 상태라고 하는 혼수의 마지막 단계. 어떤 자극에도 반응이 없어요. 어떤 자극에도 반응이 없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의식 수준의 단계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의식이 명료한 상태인 명료부터 완전히 어떤 자극에도 반응이 없는 혼수 상태까지. 그래서 지금 26번에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은 3번 혼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27번 정상 분만 후 태어난 산모의 산후기 관리로 옳은 거 물었네요. 1번에 자궁 회복을 위해서 운동을 삼간다 했는데 네, 운동을 삼가한다기보다는 네, 운동도 우리 회음부 쪽의 근육을 이제 키울 수 있는 케겔 운동, 네, 케겔 운동 같은 게 도움이 되겠고요. 이번에 오로가 있어도 통목욕을 권장한다 했는데 통목욕은 권장하지 않고 네, 주로 자욕을 하게 되죠. 3번에 산후 1개월은 후진통이 있다고 안심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후진통, 산후통은 보통 1개월까지 가지 않습니다. 네, 일주일. 네, 일주일 정도면 사라지고요. 출산 6, 8주 후에 검진을 받으러 오게 한다. 네, 이건 정답이네요. 5번에 성관계는 출산 일주일, 일주일 아니고요. 네, 6주. 네, 6주 후부터 가능하다. 네, 2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28번 산모가 출산 전에 비형 간염 양성 반응을 보였다. 영아가 BCG 접종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왔을 때 이미 받았어야 할 예방 접종으로 옳은 거 물어봤네요. 네, 일단 우리가 예방 접종에 대한 스케줄표를 잠깐 한번 살펴보고 정리를 하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출생하고 나서 출생했을 때부터 해서 1개월 이내에 맞아야 되는 네, 백신이 그렇죠. B형 간염, 그 다음에 BCG 결핵인데요. 네, B형 간염은 016 스케줄입니다. 016. 그래서 지금 표에 보시면 1개월에 왔을 때도 네, B형 간염 1개월, 그 다음에 네, 6개월, 여기가 6개월이 됐을 때 016 스케줄로 해서 B형 간염을 맞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BCG는 보통 출생하고 4주 이내, 네, 출생하고 4주 이내에 BCG 네, 결핵 백신을 맞아야 되죠. 그 다음에 2개월이 되면 우리 246으로 해가지고 한번 기억을 해보면 네, 폴리오, 소아마비, 그 다음에 B형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뇌수막염 예방하기 위해서 HIV라고 줄여서 얘기 많이 합니다. 네, 요것과 그 다음에 DTP, 네,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접종, 그 다음에 폐렴구균, 최근에 하나 추가된 게 로타바이러스죠.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2, 4, 6에 네, 2개월에 1차를 맞고요. 4개월이 돼서 2차 맞고 네, 6개월이 돼서 이 모든 것들을 3차까지 네, 1차, 2차, 3차, 2, 4, 6에 맞은 다음에 네, 6개월이 되면 우리 016 스케줄로 B형 간염 맞는다 그랬죠. 하나 맞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12개월이 되면 MMR 백신, MMR 홍역, 그 다음에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이라고 하는 네, 요 백신을 맞고요. 그 다음에 수두, 일본 내염 이것까지 해서 12개월에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도 네, 그 이후에도 백신을 맞아야 할 게 많겠지만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추려서 좀 본다면 요것들은 좀 그래도 기초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네, 문제를 푸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외우기가 좀 어려운데 조금 그냥 맥락은 없지만 좀 머릿속에 남게 하기 위해서 기억을 좀 해보면요. B형 폴리오씨가 네, 디파백 백신을 맞고 네, 폐렴이랑 로타바이러스 네, 면역력 생겼대.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은 이제 똑같이 2차, 3차고 B형 간염만 016 맞은 다음에 12개월에는 네, 홍유풍씨는 예방접종 안에서 네, 수두랑 일본 내염 걸렸대. 예, 요렇게 조금 기억을 하시면 뭐 맥락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생아가 출생하고 이제 예방접종을 하는 순서를 좀 살펴보면 제일 처음에는 016 스케줄인 B형 간염 제일 처음 맞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주 이내에 맞게 되는 결핵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2, 4, 6개월에 맞게 되는 폴리오, DTP, 그 다음에 HIV, 네, 폐렴구균, 그 다음에 12개월에 맞게 되는 MMR, 수두, 일본 내염순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엄마가 B형 간염 네, 양성이라고 지금 문제에서도 얘기 나왔는데요. HBS 안티젠이 포지티브가 나왔어요. 네, 이렇게 양성일 경우에는 아이도 또 이런 질환에 또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B형 간염의 면역글로불린이라고 하는 네,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 그리고 B형 간염 백신 이걸 동시 접종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겠습니다. 네, 면역글로불린 이거는 네, 항체
항체를 다이렉트로 바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바로 항체가 생겨서 뭔가 균과 함께 싸울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네, 이 주사제와 함께 이 백신, 비형 간염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는 게 네, 또 중요하겠다. 네, 그래서 문제를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면 네, 비형 간염 양성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은 네, BCG는 이제 4주, 출생 후 4주 이내에 예방접종을 하려고 이제 왔는데 이미 받았어야 하는 예방접종은 네, 그렇죠. 비형 간염에 대한 예방접종을 했었어야 되겠죠. 답은 3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29번 자영업자 K씨는 고혈압으로 20년 동안 약을 복용하고 있다. 이때 고혈압 환자 K씨의 혈압 강화를 위한 식단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네, 고혈압 환자한테 우리가 식단을 줄 때는 네, 일단은 비만이 안 걸리게 해야 돼요. 네, 비만 안 걸리게 하려면 지방질 낮은 거 먹어야겠죠. 저지방, 네, 저칼로리. 우리가 고혈압 환자들 진료받을 때 한번 보시면 의사 선생님이 네, 몸무게 5kg만 좀 빼세요 이런 얘기들 하실 거예요. 네, 몸무게를 5kg 정도만 빼도 혈압이 꽤 떨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만, 몸의 볼륨이 줄어들면 몸이 이렇게 뚱뚱하던 게 이렇게 좀 줄어들면 네, 볼륨이 줄어들면은 혈압도 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몸의 체중이 빠지면서 혈압이 떨어질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연해야 될 거고 당연하겠네요. 그 다음 염분 같은 거 이런 것들 섭취 제한해야 돼요. 염분을 많이 먹으면 짜게 먹으면 우리가 물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물을 많이 먹으면 몸의 볼륨이 또 올라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칼륨을 섭취하게 합니다. 칼륨이 하는 일이 칼륨 자체가 우리 나트륨을 이렇게 몸 밖으로 배출을 해줘요. 몸 밖으로 배출. 해주니까 붓기도 좀 빠지겠죠. 그래서 뭐 라면 먹고 몸이 이렇게 띵띵 부었다 그러면은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바나나 같은 거 이렇게 먹어주면 네, 칼륨 자체가 나트륨을 몸 밖으로 이렇게 배출시켜서 네, 붓기도 부종도 빼주고 해서 그러면 혈압을 좀 떨어뜨리는 또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이섬유 이런 것들은 네, 먹어주면 섭취해주면 또 좋겠죠. 그래서 29번에서 네, 해당이 되는 정답은 그렇습니다. 저나트륨 식사. 30번 상복부 수술 환자의 호흡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거 했습니다. 네, 호흡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수술하고 나오면 전신 마취했으니까 네, 심호흡 해주고 네, 체위 변경 해주고 네, 기침도 권장하게 해주고 여기에 하나 더 보태면 뭐 네, 조기 이상까지 해주면 참 좋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폐렴, 무기폐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3번이 해당이 되겠네요. 네, 31번 비형 간염 전파 위험이 가장 낮은 상황으로 옳은 거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형 간염은 어떤 경우에 우리가 전염이 되는지 그럼 간염의 종류를 좀 나눠서 살펴볼까요? 간염에는 A형 네, 간염이 있고요. 그 다음에 B형 간염 있죠. B형 간염. 네, 그 다음에 네, C형 또 있습니다. C형. 네, A형 간염은 우리가 같은 말로는 A형 간염이라고도 하고 네, 전염 간염이라고도 합니다. 전염 간염. 네, 주로 우리 오염된 음식이나 아니면 물 아니면 또 혈액제제 이런 것들로 감염이 돼요. 혈액제제. 그래서 주로 오염된 음식 아니면 물, 혈액제제 이런 것들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A형 간염 환자가 먹었던 뭐 식판이나 사용했던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식기 소독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B형 간염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같은 말로 우리 뭐라 그래요? 혈청 감염이라고 합니다. 혈청 감염. 그래서 혈청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염될 수 있는 거니까 뭐 수혈 아니면 뭐 혈액제제, 그다음에 뭐 정액, 네, 그다음에 네, 뭐 오염된 주사기, 주사기 통해서도 찔리면은 우리가 또 감염될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뭐 성교, 네, 그다음에 수직 감염 수직 감염, 네,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오면서 이제 엄마가 B형 간염일 경우에 또 우리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C형 간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혈 같은 걸로 우리가 감염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B형 간염에서 전파 위험이 가장 낮은 상황이니까 걸릴 수 있는 경우들을 걸러내야 되겠네요. 1번에 감염된 혈액에 노출됐어요. 혈액 같은 거 노출되면 안 되겠죠. 감염된 주사기에 노출됐어요. 주사기 또 전파될 수 있어요. 감염된 산모에게서 출산된 신생아 또 감염될 수 있고, 감염된 땀은 없었네요. 그죠? 답은 4번이 해당이 되겠고, 네, 정액 이것도 있었고요. 그죠? 31번의 답은 4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32번 한방에 의하면 노는 인체의 어떤 장기를 상하게 하는가? 네, 성낼 노자인데요. 네, 성낼로. 네, 어떤 장기에 상하게 하나요? 그렇죠. 간의 간의 장기를 상하게 하죠. 이거 이제 제가 그 한방 간호 영상에다가 올렸는데, 이게 어떤 칠정이 7가지에 해당되는 감정이 어떤 장기를 손상시키는가에 대한 건데요. 이거를 외우기가 조금 이것도 맥락은 없지만 좀 외우는 거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한방간호 동영상에 올려놨었는데, 좀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희경이 희경이가 사비를 들여서 우비를 샀는데, 이 우비를 폐가해 버린 얘기입니다. 네, 우비를 폐가해 버린 얘기. 그러니까 귀신을 봤어요. 귀신을 본 공신 희경이가 귀신을 봤으니 심쿵했겠죠. 심쿵했는데 간 떨어질 뻔한 거예요. 간 떨어질 뻔해서 사비를 들여서 우비를 샀는데 이걸 그냥 폐가에 막 던져버렸어요. 무서워서. 그래서 이렇게 글씨를 써놓고 보면은 메인이 이제 우리 희경이가 우비 버린 얘기라서 얘네들은 묶어서 칠정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칠정에 해당되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글자의 앞쪽에 있는 게 감정이에요. 감정. 여기 보시면.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게 이제 장기입니다. 장기. 여기는 장기가 여기가 있겠고요. 글자 뒤쪽에 있는 게 장기예요. 그래서 공은 신을 상하게 하고요. 기쁘고 놀래고 하는 감정은 심장을 상하게 하고, 노는 간을 상하게 하고, 생각사는 비장을 상하게 하고, 근심과 슬플 비는 폐를 상하게 한다. 이거를 조금 우리가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 놓은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32번의 답은 5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33번 한방간호에 있어서 동양의학의 특징으로 옳은 거 했습니다. 1번에 정신적인 면보다 육체적인 면에 치중한다 그랬는데 정신적인 면을 훨씬 더 치중하죠. 2번에 인체는 여러 개의 독립된 기관의 조밀한 조직으로 이루어진 협력체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 상호 연관되고 상호 연관 있다. 상호 연관. 그리고 유기적인 기능을 가진 통일체다.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가야 맞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또 틀렸고요. 인간을 소자연에서 파생된 대자연으로 간주한다 했는데 대자연에서 파생된 소우주, 대자연에서 파생된 소우주로 간주한다. 4번에 경험의학으로 신체와 정신의 조화와 균형을 강조한다. 맞고요. 5번 인체에 나타나는 생리현상을 소자연의 운행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관찰한다는데 대자연의 운행 과정.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34번 치아 내부를 구성하는 요소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 답은 3번 상아질이죠. 상아질. 이 상아질 자체는 우리 치아에서 사기질의 그 딱딱한 사기질의 충격도 흡수하고요. 그 다음에 신경 같은 걸 보호하는 또 완충지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기질에 비해서 그 딱딱한 이빨에 있는 그 사기질에 비해서 단단한 정도도 좀 약해서 충치가 발생하면 급속도로 또 생기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아 내부 중에서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율로 차지하고 있는 게 상아질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35번 치과에서 핸드피스, 손잡이 기구, 핸드피스를 사용하는 목적으로 옳은 거 있는데요. 35번의 답은 그렇죠. 3번입니다. 3번 치질
네, 이쪽 부분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아질층이라든지 아니면 사기질층에 이렇게 이가 썩었을 때 썩은 부위를 깎아내고 하는 것들, 이 치질 부분을 치질 삭제하는 거, 핸드피스를 사용하는 목적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6번 8개월 된 영아가 열이 나고 보챈다고 보호자가 호소할 때 간호조무사가 취해야 할 행동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일단 영아가 열이 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열이 나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정확한 체온을 재고 난 다음에 간호사한테 보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간호를 해줘야 되는데요.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미온수 마사지 해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또 해열제 같은 거 투여할 수 있겠어요. 열이 나중에 이제 하다 안 되면 뭐 또 해열제까지 써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알코올 마사지도 할 수 있겠네요. 알코올 마사지. 이때 사용하는 건 우리가 35에서 50% 정도 되는 농도의 알코올을 사용해서 열을 빼앗게 하기 위해서 알코올 마사지 할 수 있겠고요. 5번 같은 경우에도 할 수 있는 간호가 되겠습니다. 머리는 얼음 베개 해주고 머리 쪽에는 시원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머리 쪽에는 굉장히 이렇게 많은 혈관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얼음 베개를 해주면은 이 냉기가 혈액을 통해서 이렇게 빠르게 몸 전체로 전달이 돼서 열을 식혀줘요. 그래서 머리 쪽에는 이제 얼음 베개를 해주고 말초 쪽인 발은 좀 따뜻하게 해줘서 말초 혈관은 또 순환을 할 수 있도록 말초 혈관은 순환을 증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장시키기 위해서 혈관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발은 좀 따뜻하게 해주는 게 맞겠습니다. 어쨌든 71번의 답은 2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37번 더물 주머니는 대사활동의 증가, 혈관 확장, 환원 과정의 촉진, 통증 및 근육, 경련을 덜기 위해 사용된다. 더물 주머니를 적용해서는 안 되는 환자는 뜨거운 물주머니 대면 안 되는 건 여기 환원, 고름을 형성하는 과정을 촉진한다 그랬잖아요. 뜨거운 물주머니, 더운 물주머니를 대는 게 고름을 만드는 걸 이 과정을 굉장히 빠르게 한대요. 그러면은 염증이 있는 사람은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답은 4번에 복막염 환자. 그래서 금기가 주로 이제 염증이 있는 충수염, 염증을 더 심하게 해서 충수가 빵 하고 터지겠죠. 그러면 복막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인 모를 복통, 원인을 모르니까 일단 모르는 상태에서는 뜨거운 걸 대주면 안 되겠죠. 충수염 때문에 아픈 복통일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환홍, 염증이 되는 걸, 농이 되는 걸 환홍을 지연시켜야 할 때. 지연시켜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개방상처인 경우에는 우리 대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순환장애 때도 더물 주머니 안 된다. 감각장애,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잘 모르는 상태, 이럴 때도 대주면 안 된다. 답은 4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38번 병실 바닥에 용액이 엎질러졌을 때 곧바로 닦아야 하는 이유로 옳은 거.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는 그 안전한 환경을 우리가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침대에서 낙상을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이드 레일인 침대 난간도 올려주죠. 올려주고 그 다음에 휠체어 같은 거 이런 것도 휠체어 바퀴 잠궈주고 미끄러지지 않게 타면서 미끄러지지 않게 바퀴도 잠궈주고 침대 바퀴도 잘 잠궈주고 이런 것들 중요하겠어요. 그죠? 낙상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답은 3번 낙상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용액이 엎질러져 있으면 밟고 미끄러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는 낙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병원에서 굉장히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9번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시행하는 호스피스 간호의 목적으로 물었네요. 우리가 이렇게 호스피스의 간호를 하는 목적은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증을 좀 줄여주고, 그 다음에 증상 같은 걸 뭐 조절해주고, 신체적으로 이렇게 편안한 감을 주고 안위를 제공하면서 우리가 환자나 뭐 가족들에게 뭐 사회적인, 정서적인 아니면 영적인 이런 것들을 좀 지지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주기 위해서 호스피스 간호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네, 해당이 되겠네요. 환자에게 편안감을 주고 환자의 가족을 지지하기 위함이다. 40번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환자가 갑자기 구토 증세를 보이고 있다.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할 처치로 옳은 거 있습니다. 구토를 하고 있다면은 토물이 우리가 기도로 들어가지 않게 자세를 옆으로 눕히는 측위를 해주거나 고개를 돌려줘가지고 고개를 돌려줘서 기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답을 고르면 4번에 머리를 옆으로 돌려준다. 4번이 되겠습니다. 41번 좌심실이 수축할 때 혈액이 대동맥 혈관벽을 지나며 생기는 압력을 일컫는 말은 무엇인가? 우리가 혈압을 재게 되면 120에 80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데 앞쪽에 여기다가 쓰는 게 우리가 수축기압이라고 하죠. 이 수축기압은 좌심실이 수축하면서 대동맥 혈관벽을 혈액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생기는 압력을 말하는 거고요. 뒤쪽에 쓰는 거는 심장이 이완하면서 혈액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혈관이 받는 압력이라 그래서 이완기압, 확장기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 41번에서 물어보는 건 답이 4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2번 무의식 상태인 대상자에게 보호자가 구강으로 음식물을 주려고 하자 간호조무사가 이를 금지시켰다. 무의식 환자에게 구강으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우리가 구강으로 음식물을 주면 안 되는데요. 그것 자체가 음식물을 주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식도로 들어가야 할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면서 이걸 우리가 기도 흡인이라고 하죠. 기도로 들어가면서 공기가 지나가야 될 길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흡인성 폐렴을 유발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없는 또 문제도 생기고요. 기도가 폐색되면서 그래서 그 기도 흡인을 예방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구강으로의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죠. 금지. 그렇기 때문에 답은 기도 흡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2번이 되겠습니다. 43번 격리 중인 활동성 결핵 환자를 간호할 때 사용할 개인 보호구로 옳은 거 물었네요. 우리가 그 활동성 결핵 같은 경우에는 공기나 호흡기를 통한 감염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공기를 매개로 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차단할 수 있는 우리가 개인 보호구를 사용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장갑, 가운 이런 것들은 이 결핵 자체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압시설을 갖춘 격리병실, 이 격리병실이 음압 시설이 되어 있는 격리병실일 수도 있고, 만약에 음압 시설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장실이 같이 구비되어 있는 1인실 병실을 사용하게 하죠. 이렇게 이제 병실을 우리가 출입을 하면서 간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이제 개인 보호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갑이라든지 가운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밀입자 차단용 마스크에 해당되는 게 보통 헤파 마스크, 헤파 마스크랑 많이 사용하는 N95 마스크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착용을 하고 병실을 출입을 하면서 간호를 해야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44번 위험을 알리는 가장 첫 번째 반응으로 일종의 인체 방어 기전인 통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1번에 피로하면 통증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진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피로하면 통증에 대한 감수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건 맞아요. 그죠? 우리 보통 왜 불안하거나 아니면 공포의 상황이거나 아니면 피로도가 높은 상황에서 우리가 통증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컨디션이 안 좋은 그런 안 좋은 상황이면 통증도 더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이번에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렸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진다 했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경기 같은 거 볼 때 어때요? 아픈 줄 몰라요. 그래서 덜한 게 되겠습니다. 덜하다.
그 다음에 수술 후에는 통증에 대한 강도가 약해진다 했는데 수술을 했구나 하고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아프겠구나, 이제 아프겠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강도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심한 부상을 입은 병사는 전사한 동료를 보면서 통증을 더 느낀다라고 했는데 이때는 더 느끼지 않고요. 이 살았다는 옆에는 죽었는데 나는 살았다라는 이 안도감에 통증이 이쯤이야. 옆에 죽은 사람도 있는데 이쯤이야. 해서 통증이 감소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통증이 감소하고요. 5번 두 번째 수술을 하는 환자는 첫 번째 수술을 하는 환자보다 통증이 덜하다라고 했는데 더 호소해요. 더 많이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통증이 어땠는지, 경험치, 이게 어땠는지 알기 때문에 이제 아프겠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이제 통증이 시작되겠구나, 이만큼 아프겠구나 이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수술 후에 통증에 대한 강도가 약해지는 거 이것도 경험치죠. 그리고 두 번째 수술을 하는 환자 이것도 첫 번째 수술을 하는 환자보다 통증이 더 호소하는 것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수술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건지 이제 아프겠구나, 꼬맨자리가 아프겠구나 하는 이런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 후에는 더 통증이 느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관련해서 비슷한 게 우리 왜 시골 분들과 도시 분들의 통증에 대해 비교를 해보면 도시 자체가 매체 같은 게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매체를 통해서 통증을 예상할 수 있어요. 경험치죠, 경험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통증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더 호소를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안도감 때문에 통증을 좀 덜 느낄 수 있겠다. 통증이 감소할 수 있겠다. 어쨌든 44번에 대한 답은 맞는 것은 1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45번 요추천자를 시행한 뒤 척수액 누출 방지를 위해서 환자에게 취해 주어야 할 체위로 옳은 거 있습니다. 척수액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듯하게 누운 자세로 이렇게 반듯하게 누운 자세에서 척추를 바르게 유지해서 척수액이 누출하는 걸 압박을 줘서 방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척수액이 누출되게 되면은 뇌척수압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이제 두통을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요추천자를 시행하고 나서는 앙화의 자세로 좀 누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46번 의식은 있으나 장기간 침대에 누워있는 80세 노인 환자에게 침대 목욕을 시행하려고 한다. 침대 목욕의 순서로 옳은 거 물었습니다. 1번에 이마, 눈, 귀, 코, 뺨 순서로 닦는다 했는데 가장 먼저 닦는 부위가 우리 어디죠? 그렇습니다. 눈 부위네요. 눈 닦고 나면 코, 코 닦고 나면 그 옆으로 볼, 그 다음이 이마, 그 다음이 귀 순이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사지는 몸의 중심으로부터 먼 곳에서 가까운 쪽으로 닦는다. 이건 맞네요. 3번 팔은 상박에서 하박으로 씻어내린 후 잘 말린다 했는데 바뀌었어요. 그죠? 하박에서 상박으로. 4번에 외음부는 비눗물로 깨끗이 씻겨준다 했는데 외음부 간호할 때는 비눗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물에 적신 수건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5번 하지부터 시작하여 상지, 얼굴 순서대로 지킨다 했는데 얼굴부터 시작해야겠죠. 그렇죠? 얼굴부터 시작해서 상지, 하지 순으로 시키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해당되겠습니다. 47번 구강으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위간 영양을 실시하고자 한다. 위간 영양 시 주의점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1번에 위 잔류량이 200cc 이하일 경우 정해진 횟수대로 급식한다 했는데 200이 아니라 100cc
100cc가 되겠고요. 2번 영양액 주입 전후에 물 100cc를 통과시켜서 관이 막히지 않게 한다 했는데 네, 관이 막히지 않게 하려고 할 때 우리 물은 100cc는 너무 많고요. 네, 보통 30에서 60cc 정도 통과시켜서 막히지 않게 합니다. 3번 위관 영양이 종료되면 반자이로 30분 정도 넣게 해서 소화를 돕는다. 네, 이건 정답이네요. 4번 흡인한 후 다시 넣지 않고 버린다 했는데 네, 우리가 위 내용물을 흡인했을 때는 다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넣어주는 이유는 네, 전해질 손실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내 몸에서 나온 거라서 전해질 손실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네, 흡인했던 용액을 내용물을 그대로 다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5번에 주입 후 앙화이로 30분 정도 누워 있도록 한다 했는데 네, 우리가 밥을 먹고 이렇게 앙화이로 누우면 음식물 먹고 바로 누운 거랑 같은 효과이겠죠. 그래서 네, 바른 자세 이렇게 똑바로 해서 누워 있는 게 아니라 네, 먹고 반자이 정도로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8번 28세 청년이 자갈밭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큰 돌에 허리를 부딪혀 척추골절로 3주간 침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때 침대 간으로 옳은 거 했습니다. 네, 척추골절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침대 안정, ABR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침대 간호 네, 골절판 같은 걸 대줘가지고 우리 골절 부위에 척추뼈를 바르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골절판은 침뇨 위에다가 우리가 평평한 판자 같은 거 딱딱한 판자를 깔아줘서 침대 안정을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49번 수술 후 분비물과 이물을 제거시켜 기도를 유지할 목적으로 기관 내 삽관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흡인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물었네요. 네, 흡인을 시행할 때 우리가 보통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자세를 반자위를 취하고요. 네, 무의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측이를 취하죠. 그래서 간호조무사랑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게 해서 의식이 없기 때문에 환자 상태를 잘 관찰할 수 있게끔 환자 측이를 취해서 네, 간호조무사 얼굴을 마주보고 이렇게 우리가 흡인을 하면 되겠어요. 무의식 환자는. 그렇지만 이제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반자위를 취해서 우리가 흡인을 하게 됩니다. 할 때는 1번에 보면 카테터는 수돗물이나 증류수에 담가 윤활시킨다고 했는데 수돗물이나 증류수를 사용하지 않고요. 네, 보통 생리식염수를 이용합니다. 네, 생리식염수에 담궈서 카테터를 적셔서 우리가 흡인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되죠. 이번에 카테터 삽입과 동시에 흡인기를 작동시킨다고 했는데 보통은 이제 카테터 삽입하면서 흡인기를 키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이제 흡인기 압력 같은 것도 맞춰보고 작동시키고요. 그 다음은 이제 카테터를 생리식염수에 담그고 흡인기를 한번 켜봅니다. 그래서 물이 빨리 오는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카테터를 삽입을 하게 되는데요. 3번에 한 번에 이제 흡인을 할 때 30초 이상 흡인한다고 했는데 30초는 너무 길어요. 우리가 숨을 참고 한번 10초를 기다려봐도 이것도 되게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환자한테 30초는 너무 산소 공급이 안 되는 상태에서 30초는 너무 깁니다. 그래서 10초 이내로 해서 흡인을 하게 되고요. 4번은 부드럽게 회전시키면서 흡인한다 했는데 네, 이건 맞습니다. 네, 회전을 시켜야 하는 이유는 그 똑같은 자세로 해서 카테터를 삽입을 하게 되면 한 곳의 점막이 계속 자극이 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카테터를 부드럽게 돌려가면서 흡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흡인과 흡인 사이에 심호흡과 기침을 금지시킨다고 했는데 네, 심호흡도 하고 기침도 하고 해서 권장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답은 4번이 해당이 됩니다. 네, 50번 침대 목욕의 방법으로 옳은 거 했습니다. 1번 그림은 지금 눈을 닫고 있는데 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닫고 있는데 맞죠? 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 비루관, 비루관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눈을 닫을 때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닦는 순서가 있는데 이렇게 눈을 닫고 나면 그 다음은 눈 옆에 아래쪽에 코 닦고요. 코 옆쪽에 그 다음에 볼 닦으면 되겠어요. 볼 밑으로 좀 내려오면 입 닦고요. 그 다음은 이마 닦고 반대로 아래쪽 턱으로 내려와서 귀 닦고 그
그 다음에 목으로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1번은 맞고요, 그림이. 2번은 보니까 지금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보통 상지를 닦을 때 우리는 팔에서 어깨 쪽으로 닦아요. 어깨 쪽으로 닦고 아니면 전환에서도 또 상완 쪽으로 이렇게 닦죠. 그래서 방향이 좀 안 맞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겨드랑이를 닦고 있는데 가슴 부위가 지금 노출이 됐어요. 가슴 부위는 우리가 닦을 때 물수건을 목욕수건을 이렇게 덮고 물수건이 아니라 목욕수건을 덮고 수건 밑에서 우리 겨드랑이나 가슴 부분을 씻어야 되겠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등을 닦는데 둔부 이런 쪽은 우리 측위를 취해서 목 뒤에서 둔부까지 이렇게 쓱 닦아주면 되겠어요. 그죠? 자세도 틀렸고 방향도 틀렸고 5번 같은 경우에는 또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온다 그죠? 그래서 보통 팔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물로 이렇게 씻어주는 경우에도 전환에서 상완 여기가 전환이고 이쪽이 상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환에서 상완 방향으로 씻어주고 난 다음에 말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해당이 됩니다. 51번 애가 체온 측정 방법은 비교적 긴 시간 동안의 측정 시간을 요하는 것이 단점이나 무의식 환자에게는 안전하게 체온을 측정할 수 있다. 전자체온계로 애가 체온 측정 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전자체온계로 애과에서 측정하는 것이 되겠네요. 1번에 측정 후 간호기록지 R이라고 기록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애과에서 측정한 거라서 R이 아니라 A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애과를 이제 의학용어로 좀 바꿔보면 엑실러리 이렇게 사용을 해요. 기록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A자를 따서 A라고 기록을 하면 되겠고요. 2번 상박은 가슴 위에 얹고 하박은 옆구리에 붙인다 했는데 바뀌었어요. 그죠? 바뀌었어. 그래서 상박은 가슴 위에 얹는다라고 했는데 가슴 위에 얹는 건 하박 전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구리에 붙이는 건 상박인 상완이 되겠습니다. 상완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3번 체온계를 애과에 밀착시킨 후 5분간 측정한다 했는데 전자체온계이기 때문에 5분까지는 너무 길고요. 보통 종료음이 울릴 때까지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4번에 젖은 수건으로 애가 부위를 깨끗하게 닦는다 했는데 그냥 마른 수건으로 닦으면 되겠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애가 부위를 닦으면 또 젖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5번 체온계 측정 부위를 겨드랑이 중심에 밀착시킨 후 팔을 가슴 위에 놓고 측정한다. 네, 맞습니다. 5번이 해당이 되겠네요. 52번 78세의 김노인은 자신도 모르게 계속 실금을 하고 있었으나 창피해 혼자 고민만 하고 있었다. 이를 알게 된 간호조무사가 실금 환자 김노인에게 격려를 해주면서 기저귀를 채워주었다. 이때의 간호로 옳은 거 했습니다. 1번에 회음부를 자주 공기에 노출시킨다. 정답이 맞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기저귀를 차게 됨으로써 노인분들이 발진 아니면은 피부 질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회음부를 자주 공기에 노출시켜서 유지해주면 되겠고요. 피부에 이렇게 밀착해서 채우게 되면 발진이 더 생길 수 있겠죠. 공기에 노출이 되는 기회도 더 적어지고요. 그다음 기저귀 차는 것 자체가 자존감에 도움이 안 되죠. 자존감 떨어집니다. 기저귀는 반드시 면으로 된 재질만 사용한다 했는데 반드시 굳이 이렇게까지 좋은 제품들 많은데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기저귀는 적어도 2일에 한 번은 너무 텀이 기네요. 그죠? 젖으면 바로바로 갈아주는 게 발진이나 피부 질환을 덜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낫겠고요. 노인의 이 비뇨기계 문제로 실금이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호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금이 생기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더 수분을 안 먹으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적절하게 먹는 수분이 더 또 공농축화시킵니다. 소변이 이렇게 농축이 돼요. 더.
그러면서 이제 방광이 나도 모르게 수축이 돼가지고 요실금이 더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분은 보통은 이제 2000에서 한 뭐 2000, 많게는 2500cc 정도까지 이렇게 조금씩 자주 먹으면서 수분을 노인분들도 섭취해 주는 게 요실금을 그래도 좀 덜 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규칙적으로 소변을 좀 보게 해준다던가 아니면 그 다음에 뭐 이뇨 역할을 하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이나 음료나 이런 것들을 덜 먹게 한다던가 하는 게 또 간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5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3번 격리실에서 사용 중인 가운을 격리실 밖에 걸어두고자 한다. 감염관리 차원에서 보관 방법으로 옳은 거 있어요. 네, 격리실 안이 아니라 격리실 밖에다가 가운을 걸어두려고 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밖에다가 걸어둘 거니까 대신에 이제 격리실 밖이니까 가운을 걸어둘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염된 부분이 밖으로 나오면 안 되겠죠. 오염된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걸어두는 게 맞겠어요. 그죠? 격리실 안에서 사용하던 게 가운 자체가 겉에가 완전히 오염됐기 때문에 밖에다 걸어둘 때는 오염된 부분을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걸어두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54번 외과적인 무균술이란 모든 비병원성 균과 병원성 균을 제거하는 것이다. 외과적 무균술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로 옳은 거 했어요. 그러니까 외과적인 무균술하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보통 수술방에서 수술할 때 그때를 떠올리면 됩니다. 어떤 균도 어떤 상처나 부위에 침투할 수 없도록 병원균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걸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균이 없는 상태를 완전하게 무균술을 지키는 걸 외과적 무균술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1번에 이제 관장할 경우 이거는 이제 항문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죠? 2번에 결장루라는 거는 결장의 맹결직에서 우리 대장 부위에다가 주머니를 만들어 달아놓은 구멍을 내서 달아놓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대변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죠? 항문 우리 일반적인 정상적인 우리 일반인들이 항문에서 대변 나오듯이 환자분들도 이쪽에서 대변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위간, 코 이간 이런 거 삽입하는 거 이런 것들은 또 입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삽입할 때, 관을 꽂을 때, 그 다음에 위간 영양할 때 이것도 입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보통 우리 몸에서 구멍이 있는 것들을 떠올려 보면 입, 항문 이렇게 소화계 쪽에 연결된 거는 외부에서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것들은 외과적인 무균술까지는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뇌과적인 정도만, 내과적인 무균술 정도만 지켜줘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우리가 음식물을 먹게 되는데 모든 음식을 멸균 상태로 해서 우리가 먹진 않아요. 그럴 수도 없고요. 그리고 위에는 강한 위산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균이나 이런 것들은 위산이 죽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소화시켜서 항문으로 대변이 나오면 대변에는 대장균이 섞여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멸균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균이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의미가 또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장할 경우에 항문으로 들어가는 튜브라든지 결장루 주머니, 그 다음에 위관, 관을 삽입할 때, 관을 꽂을 때, 비위관을 꽂을 때, 그 다음에 위관 영양을 할 때, 이럴 때는 내과적인 무균술 정도만 지켜줘도 괜찮다. 근데 외과적인 무균술을 그러면 지켜야 할 때는 언제인가? 이렇게 상처 드레싱을 할 때, 그러니까 폐쇄되어 있는 어떤 부위 있잖아요. 폐쇄, 구멍이 나 있지 않은 어떤 폐쇄되어 있는 부분, 여기도 이제 어떤 상처를 원래는 막혀 있던 곳이었지만 어딘가에 상처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를 드레싱 할 때는 멸균적으로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때는 완전히 외과적인 무균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거 외과적인 무균술과 내과적인 무균술을 구분하는 것을 헷갈려 하시길래 조금 이해가 쉽게 이렇게 좀, 네,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상처 드레싱 할 때는 굉장히 멸균된 상태로 드레싱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균이 이쪽에 들어가서 염증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균이 없는 상태로 해서 드레싱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런 외과적인 무균수를 지켜야 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네, 방광과 관련되어 있는 유치도뇨관, 도뇨관 삽입할 때, 단순 도뇨관이든 네, 유치 도뇨관이든 도뇨관을 삽입할 때는 네, 외과적인 무균술 해야 돼요. 외과적인 거. 네, 왜냐면은 우리 방광염 이런 거 요도염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균이 타고 들어가서 이런 증상들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외부랑 연결이 되어 있는 네, 뭐 구멍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떠올려 보면은 이해가 조금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도뇨관 삽입할 때는 외과적인 거. 네, 균이 없어야 돼. 비병원성 균, 병원성 균 모두 싹 다 제거하는 네, 외과적인 무균술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사약. 이것도 혈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주사약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주사약을 놓는 침습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혈관 주사를 놔야 될 때 뭐 엉덩이 주사까지는 아니지만 뭐 혈관 주사약을 놔야 될 때 아니면 주사약을 준비하는 과정 이럴 때는 외과적인 무균술을 지켜주는 게 좋겠죠. 외과적인 무균술 지켜주고요. 그래서 침습적인 거. 네, 침습적인 행위를 할 때, 네, 천자, 이렇게 침습적인 행위를 할 때, 아니면은 복강 내 천자, 복수천자 할 때, 네,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네, 흉강천자, 이럴 때 침습적인 행위를 우리가 찔러서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때, 이럴 때는 또 우리가 외과적인 무균술 지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멸균되어 있는 이런 물품 다룰 때, 네, 외과적으로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처에 있는 관 자체를 교환할 때는 네, 관을 비울 때는 내과적인 무균술을 해도 되지만 네, 상처 배액관을 네, 교환할 때는 외과적인 네, 무균술을 지켜야겠습니다. 그래서 네, 54번에 해당되는 답은 네, 5번 개방성 창상 드레싱. 55번 장기간 무의식 상태인 와상 상태로 지내는 대상자에게 구강간호를 제공할 때 간호로 옳은 거 있습니다. 네, 1번에 잇몸이 상했을 때 소금물로 양치해준다 했는데 네, 잇몸이 상했을 때는 네, 소금물이 아니라 우리가 뭐 보통 면봉이나 꺼지에다가 네, 구강간호약을 묻혀서 네, 닦아주게 되어 있죠. 2번 혀를 보호하기 위해서 꺼지로 싼 서랍자를 입에 넣어준다 했는데 네, 혀 아니고 네,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3번 입술이 마를 경우 구강으로 물을 조금씩 넣어준다라고 했는데요. 네, 구강 점막이 우리가 마르지 않게 보통은 입술에다가 네, 바셀린 크림 같은 거 네, 발라주거나 아니면 꺼지에다가 물을 적셔서 입술에 좀 데워준다거나 하면 되겠습니다. 무의식 상태라서 네, 구강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행위는 네, 안 되겠네요. 네, 4번 백태가 낀 혀에 죽은 오탄이요. 네, 낀 혀에 죽은 조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알코올 사용한다 했는데 네, 알코올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 네, 과산화수소수 사용하면 되겠고요. 5번에 특수 구강간호를 위해서 미네랄 오일 사용한다. 네, 이거는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해당이 되겠네요. 네, 56번 상체 마비 환자인 A씨는 장기간 누워 있으면서 체중이 뼈의 돌출 부위를 누르게 되어 욕창이 발생하게 되었다. 욕창 환자를 간호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보통 욕창 환자를 간호할 때는 우리가 피부 같은 곳은 건조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면 되겠고요. 그
그다음에 압력이 생기지 않도록 간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크레드를 이용해서 말초 순환을 돕는다라고 했는데 크레드를 이용하는 경우는 보통 화상일 때 이 기구를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침구가 우리 신체를 누르는 무게를 생기지 않게 하려고 화상 같은 경우에는 이불을 덮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크레드를 이용해서 그 위에다가 침구를 올려줘서 간호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크레들은 화상일 때 사용하는 거고 4시간마다 체위 변경한다 했는데 보통 체위 변경은 4시간이 아니라 2시간마다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욕창 부위를 마사지한다고 했는데 마사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우리가 피부에 뭐 발적이 생기거나 하면은 마사지 금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마사지 하면서 자극이 돼서 피부가 벗겨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욕창이 좀 더 심화되고 자극이 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요. 4번 피부를 건조하고 청결하게 유지한다. 네, 맞습니다. 5번 욕창 부위는 감염 방지를 위해서 노출을 피한다 했는데 이 욕창 부위 자체가 만약에 발적 단계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피부가 그냥 빨갛게 되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피부를 건조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게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7번 소독 용액을 무균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1번 사용한 후 용액이 남았을 경우 다시 병에 부어 놓는다 했는데 다시 병에 붓게 되면 오염되겠어요. 그죠? 2번 용기의 뚜껑을 열었을 때는 뚜껑의 내면이 위를 향하도록 들고 있게 한다 했는데 위가 아니라 아래로 3번 용기의 뚜껑을 열었을 때는 가능한 한 사용이 모두 끝난 후 천천히 닫는다 라고 했는데 필요할 때만 열고 가능한 한 빨리 닫는 게 좋겠습니다. 그죠? 4번 뚜껑을 놓아야 할 경우에는 멸균된 내면이 아래로 향하게 놓는다 했는데 아래가 아니라 그렇죠. 위로 향하게 놓는다. 놓아야 할 경우에는 위로 향하게 하고요. 5번 용액을 사용할 때는 용액을 약간 따라 버린 후 사용한다 했는데 맞습니다. 5번이 답이겠네요. 58번 근골격계 구조의 긴장을 감소시키고 적절한 근육 긴장을 유지시켜주는 신체 선열에 대한 방법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1번에 족저굴곡, 발처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크레드를 사용한다 했는데 우리 족저굴곡이 안 되게 하려면은 그렇죠. 크레들이 아니라 발지지대. 바로 59번의 그림을 보시면 그쵸. 여기 족저굴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 그림의 발지지대가 되겠습니다. 발지지대. 2번 심스위, 심즈 자세일 경우 아래쪽 팔과 다리를 지지해준다 라고 했는데 아래쪽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위쪽에 있는 팔과 다리에다가 베개 같은 걸 이렇게 대줘서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3번 자위, 앉아있는 자세에서는 무릎과 무릎 사이에 베개를 넣어준다 했는데 무릎과 무릎 사이가 아니라 무릎 아래쪽에 붕 뜨잖아요. 앉아있으면 아래쪽에 거기다가 베개를 넣어주면 되겠고요. 4번 대퇴부의 외회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전자 두루마리 되어준다. 4번 맞습니다. 밑에 59번에 우리 그림을 잠깐 보면은 얘가 뭐죠? 이름이 그렇죠. 대전자 두루마리 뭔가 이렇게 뚫뚫뚫 말아놨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우리 이 대퇴부에 외회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발바닥이 이렇게 돌아가면 외회전이 된 상태이잖아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 돌아가게 하려고 대전자 두루마리를 딱 대줘서 발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이 효과를 보기 위한 거. 4번 답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앙화이일 경우 머리 및 복부 및 대퇴부, 발 뒤꿈치를 지지해준다 했는데 복부 밑은 아니고요. 복부 밑은 애매한 표현이네요. 그죠? 허리 쪽 아래,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허리가 S자로 이렇게 구부러진 만곡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부위 아래쪽에 우리가 지지를 해주는 게 맞겠죠. 나머지는 머리, 대퇴부, 팔뒤꿈치 이런 데는 지지해주는 거 맞겠고요.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59번 다리의 외회전,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침대 보조 기구로 옳은 거 했습니다.
네, 금방 우리 설명했던 것처럼 네, 다리의 외회전 밖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네, 대전자 두루마리 되겠네요. 1번은 설명 조금 전에 했었죠. 그렇죠? 네, 발처짐 예방하기 위해서 발처짐 예방하기 위해서 발지지대라고 합니다. 사용을 하고요. 붙들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 이거는 이번에 나오는 이 그림은 네, 골절판이네요. 골절판. 네, 이거는 척추골절. 척추에 골절이 왔을 때. 그러니까 척추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중간에 디스크가 있으면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금이 가요. 여기도 금이 가요. 이러면은 체중 부하가 생기면 이렇게 생기면 금이 더 가거나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누워 있게 하는 겁니다. 누워 있게. 누워 있게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면은 압력을 덜 받겠고요. 신체 선열을 곧바르게 유지해 가지고 척추골절이 더 심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척추가 있는 쪽에 이쪽에 판자를 대 가지고 신체 선열을 바르게 유지할 수 있게끔 사용하는 거 골절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삼각대가 되겠네요. 삼각대. 3번에 있는 그림은 삼각대. 이 잡고 운동할 수 있게끔 침상에서 운동할 수 있게끔 사용하는 거고요. 네, 4번은 네, 다른 침대에는 없는데 얘가 있네요. 얘. 그쵸? 예, 사이드 레일입니다. 네. 사이드 레일. 침상 난간이라고 하는 보통 낙상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환자분들 떨어지지 않게 해주려고 침상 난간 올려주죠. 그래서 답은 여기에서 해당되는 건 5번이 되겠습니다. 60번 출혈 시 혈관의 수축을 돕고 타박상이나 관절이 삐었을 때 부종을 감소시키기 위해 적용되는 얼음주머니의 사용 방법으로 옳은 거 있어요. 1번에 모난 얼음 사용한다 했는데 보통 얼음을 우리가 주머니에 담을 때 잘게 깨서 좀 모난 부분이 없게 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2번 얼음 주머니를 댈 부분을 최소한으로 노출시킨다. 네, 이거는 틀린 표현은 별로 없네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3번 1시간마다 환부를 확인한다. 네, 1시간은 너무 길잖아요. 그죠? 네, 보통 그래서 30분 우리가 대주고 네, 1시간 정도 회복 시간을 갖습니다. 너무 차갑기 때문에 30분 대주고 좀 길게 1시간 정도 회복하고요. 얼음 주머니를 그대로 피부에 대어준다 했는데 너무 차가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천으로 만든 커버 씌워서 천으로 만든 커버 씌워가지고 피부에다가 적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음은 큰 덩어리 사용하도록 한다는데 안 되죠. 얼음 잘게 깨서 모난 부분이 없게 해서 사용한다 그랬어요. 네,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네, 61번 신생아에게 나타나는 증상 중 즉시 보고해야 되는 소견으로 옳은 거 있어요. 1번에 재채기. 신생아 재채기 할 수 있죠. 네, 특별하게 문제되는 증상 아닙니다. 2번에 2, 3일 이내의 체중 감소. 네, 우리 2, 3일 이내의 체중이 감소되는 것은 보통 이것을 우리가 생리적인 체중 감소라고 하는데요. 생리적인 체중 감소. 보통 출생하고 3, 4일에 출생 시 몸무게에서 한 10% 정도 소실을 할 수 있어요. 그랬다가 이제 떨어졌다가 몸무게가 빠졌다가 한 일주일 정도, 8일에서 9일 정도 되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제 대소변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체로부터 봤던 이때 호르몬 같은 게 중단되고 하면서 그러면서 체중이 좀 줄어들 수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서 생리적인 체중 감소라서 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기저귀의 붉은 소변. 기저귀에서 이렇게 보이는 그 붉은색 이런 것들은 이제 신생아 같은 경우는 신장의 기능이 굉장히 미숙합니다. 그래서 보통 3, 4일 이내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유량이 좀 늘고 소변이 좀 희석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중에서 우리 요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결정들에 의해서 그렇게 좀 핑크빛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괜찮고요. 4번 생후에 24시간 이내의 황달이라고 했는데 신생아들에게서 볼 수 있는 황달이 생리적인 황달이 있고요. 생리적 황달 이것도 왠지 생리적 체중 감소랑 비슷한 느낌이죠.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핵 황달이라고 있어요. 생리적인 황달은 생후
생후에 2, 3일경에 나타났다가 2, 3일경에 나타났다가 특별하게 뭐 별로 치료 안 해도 거의 사라집니다. 2, 3일경에 나타남. 네, 핵황달 같은 경우에는 출생하고 24시간 이내에 나타나는 황달인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한 증상이라서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핵황달이 나타났다 그러면 즉시 의사에게 보고해줘야 돼요. 그래서 61번의 답은 4번이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태변 배설. 태어나고 나서 우리 태변을 배설하는 건 정상적인 겁니다. 그죠? 이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62번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동안 신체를 움직이고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신체 균형을 잡기 위한 조정된 노력을 의미하는 신체 역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신체 역학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네요. 1번 다리를 벌릴수록 기저면이 커진다. 다리를 벌릴수록 기저면은 여기를 이제 기저면이라고 하는데 기저면이 넓고 중심점이 낮을수록 신체 균형 잡기가 좀 쉬워져요. 그래서 다리를 벌리면 벌릴수록 기저면이 커진다. 1번은 답이 맞겠습니다. 2번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때 허리를 굽히는 것이 안정적이다. 왠지 맞는 것 같은데 허리를 굽히기보다는 좀 쭈그리는 체위를 낮춰서 중심점을 좀 낮춰서 쭈그리는 체위를 취해서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는 게 낫겠고요. 들어 올릴 때는 우리가 엉덩이, 그 다음에 배, 코어 근육을 이용해서 물체를 들어 올리는 게 좀 더 안정적이겠습니다. 허리를 덜 다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무거운 물체 운반 시 무릎을 펴고 등을 구부린다 했는데 무거운 물체를 운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반대로 되는 것 같은데요. 무릎을 펴고 등을 구부리는 게 아니죠. 등은 펴고, 그렇죠? 무릎을 살짝 구부려야 되겠어요. 무릎은 구부린다. 반대로 됐네요. 4번 중력에 맞서서 일하도록 한다 했는데 우리 중력에 맞서서 일하면은 일하기 너무 힘듭니다. 맞서지 않고요. 맞서지 않아요. 그래서 중력에 맞서서 일하지 않고 이렇게 물건을 막 들어 올리는 것보다는 밀고 끌고 하는 게 좀 덜 힘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물체를 이동하는 게 낫겠고요. 5번에 이동할 방향을 향하여 마주보지 않는다 했는데 마주보고 서야겠죠. 마주보고 그 다음에 방향을 바꿀 때 우리가 몸과 사지를 축으로 해서 딱 돌려야 돼요. 척추 꼬지 않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3번 전신마취로 제왕절개 부만을 한 후 4시간이 경과된 산모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간호로 옳은 거 했습니다. 제왕절개를 했고요. 4시간이 경과됐네요. 그러니까 전신마취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취가 깨면 가장 먼저 심호흡 격려하고요. 그 다음에 제왕절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질출혈이 있는지 질 쪽에서도 출혈이 있는지 봐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술 부위에서도 출혈이 있는지 봐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간호가 되겠습니다. 5번이 해당이 됩니다. 64번 직장인 K씨는 갑상샘 수술을 받고 병실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다. 이때 갑상샘 수술을 받은 환자 K씨에게 일부러 말을 시켜보는 이유로 옳은 거 찾으라고 되어 있네요. 갑상샘 수술을 받게 되면은 우리 이 갑상샘 바로 뒤쪽에 성대를 막 움직이게 조절해 가지고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그 신경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어요. 매우 가까이 붙어 있어 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면서 이제 손상을 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말을 시켜보는 이유가 이 신경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두 신경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가 답이 되겠습니다. 65번 내시경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환자가 집에 가겠다고 한다. 이때 간호종사의 행동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이게 간호관리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꽤 어렵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큰 축에서 생각을 기준을 정해놓고 접근을 하면 좀 답을 찾아내기가 쉽습니다. 환자가 만약에 이상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상 증상
보통은 이제 부작용 같은 걸로 많이 물어봅니다. 간호윤리, 간호관리 문제로 문제를 낼 때. 그래서 이상행동, 이상증상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발견을 하게 되면 아니면은 이런 거 말고 또 간호 업무, 간호사가 뭔가 지시한 업무, 그런 간호 업무를 못했다.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보고. 그러니까 이상 행동을 보이거나 이상 증상, 문제로 자주 등장하는 게 약을 투여했는데 어떤 약을 잠깐 이쪽에다 써야겠네요. 어떤 약을 투여했는데 속이 쓰리다고 한다. 속이 쓰리다고 하면서 거부한다. 약을 거부해요.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뭐 설득해서 약을 먹인다, 뭐 선지에 이렇게 나오고 하면은 그게 답이 아니라 우리는 제일 먼저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 행동이나 아니면 간호사가 지시한 업무를 못했다. 지금도 내시경 검사를 가야 하는데 안 하고 가겠다고 하니까 못하게 되겠죠. 그런 경우 이상 행동이나 부작용이나 아니면 간호사가 지시한 업무를 못했다. 그러면은 간호사에게 먼저 보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지금 5번에 나오는 침대 난간을 올리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가 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1번에 이렇게 걸려라 하고 이렇게 문제에 바로 이렇게 설득해서 검사실로 데려간다 이렇게 내놨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답이 될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66번 혈압이 실제보다 낮게 측정될 수 있는 경우는 했어요. 낮게 측정되는 경우는 딱 두 가지 있거든요. 우리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혈압이 높게 낮게 뭐 경우의 수가 많은데 낮게 측정되는 경우는 뭔가 이렇게 높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커프의 크기랑 위치입니다. 위치. 그러니까 커프의 크기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넓은 경우. 이럴 때 낮게 측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팔의 위치. 팔의 위치가 심장보다 높은 경우 낮게 측정됩니다. 그 다음에는 수축기압이 이거는 뭐 기억을 하시면 또 좋기는 한데요. 수축기압이 낮고 이완기압이 높은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만 해서 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것도 좀 수축기압이 낮은 거니까 수축기압만 낮게 측정되는 경우는 커프에 우리 공기 너무 빨리 뺄 때 공기 빨리 슉 하고 이렇게 뺄 때 그때 이제 수축기압이 낮게 측정돼요. 슉 하고 빨리 빼니까 압력의 숫자 자체가 빨리 내려오겠죠. 그래서 낮게 측정돼요. 요럴 때 이제 낮게 측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골라보면은 1번에 그쵸. 환자 팔의 위치를 심장보다 높게 했을 때 낮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67번 이동섭자 전달직계 사용 방법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1번에 섭자통 가장자리에 닿지 않게 주의하면서 꺼낸다. 이건 맞네요. 보통 어떤 물건 멸균 영역에서 이 가장자리 자체는 오염된 것으로 우리가 간주하기 때문에 거기 닿지 않게 하면서 주의해서 꺼내는 게 맞겠고요. 이번에 허리 높이 아래에서 섭자의 끝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잡는다 했는데 허리 높이 아래는 보이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이상 허리 높이 이상에서 보일 수 있는 위치 보일 수 있는 위치에서 섭자를 끝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잡는 건 맞겠죠. 3번 멸균 물품을 소독된 부위에 놓을 때 섭자를 부위에 닿게 내려놓는다 했는데 멸균 물품을 소독된 부위에 놓을 때는 면에 대지 않고 그냥 살짝 이렇게 통 하고 떨어뜨리면 되죠. 4번 섭자와 섭자통은 48시간마다 소독하는 게 아니라 24시간마다 소독하면 되겠고요. 섭자통에 멸균된 섭자는 2개 넣는 게 아니라 1개, 1개씩만 넣으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68번 혼돈 환자에게 장갑보호대를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혼돈스러운 상황인 의식이 환자한테 장갑보호대 적용하는 이유는 무의식 중에 그냥 막
본인의 몸에 꽂혀져 있는 관들을 잡아 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튜브 같은 거 제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장갑보호대를 적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주사바늘 이런 것도 그냥 막 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삽입해 놓은 삽입관, 튜브 아니면은 손으로 그냥 막 긁거나 이런 것들도 또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방지 위해서 우리가 장갑 보호대를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69번 이물질에 의한 심각한 기도 폐쇄로 의식은 있으나 말을 할 수 없는 성인을 위한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거였어요. 네, 기도 폐쇄. 네, 기도가 폐쇄됐고요. 의식은 있는데 말을 할 수 없는 성인을 위해서 우리는 복부 밀어내기, 이물질을 빼내기 위해서 하임리히법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몸 뒤에 서서 우리가 명치랑 배꼽 중간 지점에다가 주먹을 쥔 한 손을 이렇게 감싸 가지고 복부 이렇게 윗부분 후상방으로 힘차게 이렇게 밀어내기를 하죠. 그래서 하임리히법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70번 복 Y 엎드린 자세일 때 욕창이 호발하는 부위로 옳은 거 했어요. 네, 엎드린 자세일 때를 생각해 보면 이런 발꿈치, 뒤통수, 엉치, 꼬리뼈 이런 것들은 주로 누워 있을 때, 그쵸? 누워 있을 때 이렇게 팔이 있고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주로 이렇게 누워 있을 때 보통 후두부, 뒤통수뼈, 그 다음에 발꿈치, 그 다음에 엉치, 꼬리뼈 이런 데 압력이 많이 눌리니까 이런 데가 욕창이 잘 생길 거고요. 무릎뼈는 그쵸, 엎드린 자세에서 압력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